과장님 이제 올라와요. 전 준비됐어요. 모텔 방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그녀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침대 시트 위로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이 흩어졌고 무드등 불빛이 그녀의 떨리는 눈동자를 비췄습니다. 재훈 씨, 그녀가 제 이름을 부를 때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녀 위로 천천히 몸을 숙였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차갑게 피부를 스쳤지만 우리 사이의 공기는 뜨거웠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등을 타고 올라왔고 손톱이 셔츠를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대 스프링이 삐걱거렸고 창밖에서는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세상에는 우리 둘만 존재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 그녀의 체온, 그녀의 떨림. 그 모든 것이 제 이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진품명품 제작자 고우리입니다. 사연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재훈 45살입니다. 대형마트 식품부 과장으로 15년을 일했습니다. 키는 180cm 정도 되고 체격은 다부진 편입니다. 학창시절 축구부 출신이라 어깨가 넓고 허리는 탄탄한 편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잘생겼다는 말을 자주 들었고 스스로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는 아내 박수진과 고등학교 2학년인 딸 지은이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43, 대학 동아리에서 만나 26에 결혼했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익숙한 동거인에 가까웠습니다. 2023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마트 창고 한쪽 구석에서 한 여자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정미라 39살의 유부녀였습니다. 식품부 계산대를 담당하는 직원이었고 남편과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있었습니다. 키는 160cm 정도로 작은 편이었고 얼굴은 평범했지만 눈웃음이 예뻤습니다. 그녀와의 관계는 1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야근 후 커피를 함께 마시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과장님,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가 좋았습니다. 집에서 아내는 제게 말을 걸 때마다 날카로웠으니까요. 또 술 먹고 왔어? 월급은 얼마나 받는다고 매일 술이야? 아내의 잔소리는 이제 귀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미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제 이야기를 들어줬고 제 농담에 웃어줬습니다. 과장님은 정말 재미있으세요. 그녀가 제 팔을 살짝 치며 웃을 때 저는 오랜만에 남자로서의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야근 후 저는 그녀를 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차 안은 좁았고 그녀의 향수 냄새가 진했습니다. 과장님, 그녀가 제 손을 잡았을 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마트 창고에서 자주 만났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퇴근한 후 재고 정리를 핑계로 남았습니다. 창고 뒤편 구석, 높이 쌓인 박스 사이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희미했고 냉동 창고에서 새어나오는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는 가늘었고 제 셔츠 단추를 푸는 그녀의 손은 떨렸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녀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그녀의 몸은 따뜻했고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미라야. 응. 짧은 대답, 거친 숨소리, 박스를 긁는 손톱 소리. 창고 밖에서는 청소부 아주머니의 발소리가 들렸고 저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 긴장감이, 그 금지된 순간들이 저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집에서는 느낄 수 없는 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정미라와의 만남도 일상이 됐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제게 달콤한 말을 건넸지만 이제는 그 말들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과장님, 우리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그녀가 가끔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아내와 이혼할 생각도 없었고 그녀 역시 남편을 떠날 생각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각자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서로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24년 3월 새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한소영, 41살이었습니다. 이혼한 지 3년 됐고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처음 본 순간 저는 시선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키는 165cm 정도, 날씬하고 단정한 체형이었습니다. 얼굴은 작고 이목구비가 뚜렷했으며 특히 눈이 컸습니다. 머리는 어깨까지 오는 단발이었고 미소 지을 때 볼에 작은 보조개가 생겼습니다. 정미라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세련되고 우아하고 조용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았습니다. 저는 괜히 넥타이를 매만지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모르는 거 있으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그녀가 고개를 숙여 인사할 때 그녀의 향수 냄새가 스쳤습니다. 은은한 플로럴 향이었습니다. 정미라가 쓰는 진한 향수와는 달랐습니다. 한소영은 일을 빨리 배웠습니다. 정확하고 꼼꼼했으며 손님들 응대도 능숙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조용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처럼 쉬는 시간마다 수다를 떨지 않았고 혼자 책을 읽거나 휴대폰을 보았습니다. 저는 자꾸 그녀를 보게 됐습니다. 그녀가 상품을 정리할 때, 손님에게 미소 지을 때, 커피를 마실 때 모든 순간이 우아해 보였습니다. 과장님, 한소영 씨 예쁘죠? 어느 날 정미라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녀를 봤습니다. 아니, 그냥 일 잘하는 것 같아서. 에이, 과장님 눈빛 봤어요. 자꾸 쳐다보시던데요? 정미라의 목소리에는 질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부인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신입이라 신경 쓰이는 거지. 하지만 정미라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창고에서 정미라를 만났을 때 그녀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적극적이었고 더 집착했습니다. 과장님은 제 거예요, 알죠? 그녀가 제 셔츠 깃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한소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한소영과 대화를 나눈 건 그녀가 입사한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5월 어느 날 퇴근 시간이 겹쳤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그녀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택시 기다리세요? 네, 과장님. 버스 놓쳤어요. 어디 사세요? 지나가는 길이면 태워드릴게요. 아, 괜찮습니다. 택시 금방 올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조금 더 권했습니다. 이 시간에 택시 잡기 힘들어요. 그냥 태워드릴게요. 결국 그녀는 제 차에 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보고 있었고 저는 운전에 집중하는 척했습니다. 아드님 고등학생이시라고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네, 올해 1학년이에요. 혼자 키우시느라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애가 착해서 다행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혼하신 지 오래됐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3년 됐어요. 전 남편이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그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종종 그녀를 태워다 줬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이틀에 한 번. 차 안에서 나누는 대화는 점점 길어졌습니다. 그녀는 아들 이야기를 했고 저는 딸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따님은 잘 크셨겠어요. 뭐 사춘기라 요즘은 말도 안 하던데요. 그래도 부러워요. 딸이 있으면 아빠를 좋아하잖아요. 제 딸은 저한테 관심도 없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비가 내렸습니다. 5월 말 장맛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한소영은 우산도 없이 처마 밑에 서 있었습니다. 우산 없으세요? 네, 아침엔 맑았는데. 타세요. 오늘은 꼭 태워드려야겠네요. 그녀는 미안한 듯 웃으며 차에 탔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고 그녀는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그 모습이 묘하게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과장님, 정말 감사해요. 맨날 신세만 지내요. 괜찮아요. 저도 지나가는 길인데요. 차는 천천히 달렸습니다. 빗소리가 차창을 두드렸고 와이퍼가 규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히터를 켰지만 그녀는 여전히 추운 듯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춥죠? 히터 온도 올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녀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 있던 제 재킷을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덮으세요. 아, 괜찮아요. 과장님 오신대. 괜찮아요. 어차피 저는 안 추워요. 그녀는 고맙다며 재킷을 받아 무릎에 덮었습니다. 그녀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정말 고마워요. 재킷은 빨아서 드릴게요. 아니에요. 천천히 주세요. 그녀가 차에서 내리려는데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저기, 그녀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황급히 손을 놨습니다. 아, 죄송해요. 그냥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과장님도 조심히 가세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그녀가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핸들을 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응. 짧은 인사가 전부였습니다. 딸 지은이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45살, 아직 늙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는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고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집이 감옥처럼 느껴졌을까요? 그날 밤 저는 한소영을 생각하며 잠들었습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향기, 모든 것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미라는 이제 떠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새로운 갈망이 제 안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6월이 되자 마트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여름 성수기가 시작됐고 직원들은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한소영과 같은 시프트를 배정했습니다. 한소영 씨, 오늘 야근 가능해요? 네, 괜찮아요. 그녀는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야근이 끝난 후 저는 그녀를 태워다 줬습니다. 이제는 거의 매일이었습니다. 차 안에서의 대화는 점점 더 사적이 됐습니다. 과장님, 부인분이랑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어느 날 그녀가 물었습니다. 대학 동아리에서요. 23살 때였어요. 오래 사귀셨겠네요? 3년 사귀고 결혼했어요. 사랑하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땐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7월 초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습니다. 분기별 실적이 좋아서 부장님이 한턱 내는 자리였습니다. 정미라도 참석했고 한소영도 참석했습니다. 저는 두 여자 사이에 앉아 어색하게 술을 마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따라드릴게요. 정미라가 제 잔에 소주를 따랐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허벅지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정미라를 봤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저도 건배할게요. 한소영도 잔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약간 붉어져 있었습니다. 술에 약한 것 같았습니다. 한소영 씨, 천천히 드세요. 취하시겠어요? 괜찮아요. 오늘은 좀 마시고 싶어요. 그녀는 잔을 비웠습니다. 1차가 끝나고 몇몇 직원들이 2차를 가자고 했습니다. 정미라는 남편한테 전화가 와서 먼저 갔습니다. 과장님, 먼저 갈게요. 남편이 아들 학원 데리러 같이 가재요. 그래요, 조심히 가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2차는 노래방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신나게 노래를 불렀고 저는 구석에 앉아 맥주를 마셨습니다. 한소영도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많이 취한 것 같았습니다. 과장님, 저 너무 힘들어요. 갑자기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그냥 혼자 사는 게 외로워요. 애 키우는 것도 힘들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그녀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샴푸 냄새가 났습니다. 2차가 끝나고 직원들은 하나둘 택시를 잡아갔습니다. 한소영과 저만 남았습니다. 한소영 씨, 택시 타세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과장님,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집에 가기 싫어요. 그녀의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한소영 씨, 취하셨어요. 집에 가서 쉬어야 해요. 과장님은 저 싫어요? 그게 아니라 과장님도 외롭잖아요. 제가 알아요. 그녀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호텔 갈까요? 제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7월의 밤 공기는 후텁지근했고 네온사인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저는 근처 모텔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그녀는 제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모텔에 도착했습니다. 작고 허름한 곳이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형광등은 너무 밝았고 침대 시트는 하얗게 빛났습니다. 에어컨을 켰고 차가운 바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침대 끝에 앉아 손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한소영 씨, 괜찮아요? 네. 떨려요. 저도 떨려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 얼굴에 손을 댔습니다.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입술이 닿았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곧 깊어졌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부드러웠고 숨결은 달콤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그녀는 제 목을 감쌌습니다. 침대에 누웠을 때 에어컨 바람이 우리 피부를 스쳤습니다. 그녀의 옷을 벗길 때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도 제 셔츠 단추를 풀었습니다. 서툴렀지만
그 서툼이 더 간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부드러웠고 따뜻했습니다. 제 손이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고 그녀는 작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침대 스프링이 삐걱거렸고 에어컨 소리가 방을 채웠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차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세상에는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재훈 씨, 처음 들어보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과장님이 아닌 재훈 씨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더 강하게 껴안았습니다. 그녀의 숨소리, 그녀의 체온, 그녀의 떨림,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모든 게 끝나고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침대 시트는 구겨져 있었고 에어컨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녀가 제 팔을 베개 삼아 누워 있었습니다. 재훈 씨, 후회하세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도 후회 안 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순간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그녀를 집까지 태워다 줬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보고 있었고 저는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재훈 씨,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녀가 작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유부남이었고 그녀는 이혼녀였습니다. 우리는 계속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결국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녀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아내한테서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언제 와? 지은이 학원비 입금 좀 해줘.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한소영을 피했습니다. 시프트를 다르게 짰고 그녀와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의 감촉,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냄새,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정미라가 눈치챘습니다. 과장님, 요즘 왜 그래요? 저한테 관심도 없고. 어느 날 창고에서 그녀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일이 바빠서. 거짓말. 한소영 씨 때문이죠? 정미라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무 일도 없어. 과장님, 저 바보 아니에요. 회식 날 2차 끝나고 둘이 어디 갔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설마 진짜? 정미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과장님, 정말 그랬어요? 그 여자... 미라야,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과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나만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그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 다 들려. 나요. 지금 그게 중요해요? 그녀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날 이후 정미라는 저를 피했습니다. 아니, 피한 게 아니라 감시했습니다. 제가 한소영과 말하면 날카로운 눈으로 쳐다봤고 제가 한소영을 태워주려 하면 가로막았습니다. 과장님, 저도 그쪽 방향인데 같이 태워주세요. 어느 날 정미라가 끼어들었습니다. 한소영은 어색하게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저는 둘 다 태워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정미라는 앞자리에 앉아 계속 말을 걸었고 한소영은 뒷자리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과장님,
주말에 뭐 하세요? 집에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출장 가는데 시간 되시면. 미라 씨, 저 바빠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미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소영을 먼저 내려줬습니다. 그녀가 차에서 내릴 때 저는 그녀의 눈을 봤습니다. 슬픈 눈이었습니다. 저는 미안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미라를 태우고 가는데 그녀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과장님, 저는 어떡해요? 저는 과장님밖에 없는데. 미라야, 우리 관계가 뭔지 알잖아. 서로 그냥 뭐요? 그냥 놀았다는 거예요? 저는 진심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소영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소영 씨, 미안해요. 우리 조금 시간을 가져요. 한참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괜찮아요. 과장님도 힘드시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녀의 배려가 오히려 더 가슴 아팠습니다. 8월이 됐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고 마트는 에어컨을 풀가동했습니다. 저는 두 여자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썼습니다. 정미라를 달래고 한소영을 멀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자꾸 한소영에게 갔습니다.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손길, 그녀의 목소리. 재훈 씨,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미라에게도 미안했고 한소영에게도 미안했습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45살의 유부남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8월 중순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미라가 한소영을 직접 찾아간 겁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한소영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재훈 씨, 지금 정미라 씨가 저희 집에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거기 있어요? 네, 현관 앞에서 소리 지르고 있어요. 문 열라고. 절대 문 열지 마세요. 제가 지금 갈게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차를 몰고 한소영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신호등마다 걸렸고 시간은 너무 느리게 흘렀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한소영이었습니다. 재훈 씨, 문 열었어요. 안 열면 경찰 부른다고. 뭐? 왜 문을 열어요? 어떡해요. 아들이 집에 있어요. 애가 놀랄까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악셀을 밟았습니다. 한소영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늦었습니다. 복도에서 여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대체 뭐야? 유부남이랑 그런 짓을 해? 정미라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과장님이 이혼할 거라고. 거짓말. 당신 다 알고 유혹한 거지? 아니에요. 저는 정말. 닥쳐. 당신 같은 년이 뭘 안다고. 쾅.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난장판이었습니다. 화병이 깨져 있었고 한소영은 소파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정미라는 한가운데 서서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미라야. 제 목소리에 정미라가 돌아봤습니다. 과장님. 그녀의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왜 왔어요? 이 여자 감싸러 왔어요? 미라야, 진정해. 일단 나가서 얘기하자. 나가라고요? 저는 과장님이랑 1년 넘게 만났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뭐예요? 겨우 몇 달 됐다고 저를 버려요? 버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저는 과장님 때문에 남편한테 거짓말하고
죄책감 느끼면서도 참았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저를 쓰레기처럼 버렸어요. 정미라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약한 주먹이었지만 아팠습니다. 미라 씨, 제발 그만하세요. 한소영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는 과장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이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그럼 당장 회사 그만둬요. 그건 저도 생활이 있어요. 아들 키워야 하고. 아들, 그런 엄마 밑에서 자라는 아들이 불쌍하네. 정미라의 말에 한소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라야, 선 넘었어. 제가 소리쳤습니다. 정미라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선요? 선은 과장님이 먼저 넘었잖아요. 유부남이 바람 피우고 다니면서 무슨 선이에요? 그건 저도 유부녀예요. 저도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때문에 다 망가지고 있어요. 정미라가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래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최악의 인간이었습니다. 두 여자를 다 망가뜨린 최악의 인간. 한참 후 정미라가 일어났습니다. 좋아요. 내가 지는 거예요. 과장님, 행복하세요. 그 여자랑. 그녀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한소영이 저를 봤습니다. 재훈 씨, 미안해요. 제가 문을 열지 말걸. 아니에요. 소영 씨 잘못 아니에요. 저는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그녀는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어떡해요, 이제. 회사 어떻게 다녀요? 괜찮아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한소영의 아들이 학원에서 돌아올 시간이라 저는 근처 찜질방으로 갔습니다. 뜨거운 사우나에 앉아 땀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정미라는 분명 복수할 겁니다. 회사에 소문을 퍼뜨릴 겁니다. 월요일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고 제가 지나가면 조용해졌습니다. 한소영은 아예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정미라는 출근했지만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재훈 씨, 잠깐 얘기 좀 하자. 부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부장님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재훈 씨, 직원들한테 이상한 소문 들었어. 정미라 씨랑 한소영 씨랑. 뭔 일이야? 부장님, 그게. 솔직하게 말해. 사실이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이 없는 게 대답이었습니다. 부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훈 씨, 정말 실망이야. 이럴 사람 아니었잖아.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될 문제야? 지금 회사가 난리야. 직원들 사기는 떨어지고 여직원들은 불안해하고 제가 어떻게든 수습하겠습니다. 수습? 어떻게? 이미 소문은 다 퍼졌어. 본사에도 보고 올라갔고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본사까지 올라갔다는 건 징계가 확실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재훈 씨, 솔직히 말해서 자진 사퇴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부장님, 억울한 건 알아.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이게 최선이야. 징계받으면 이력에 남잖아. 시간 좀 주세요. 생각할 시간. 이번 주 안으로 결정해줘.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 부장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날 저녁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아내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여보, 지금 집에 와봐. 아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와서 얘기해. 지금 당장. 전화가 끊겼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핸드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앉아. 아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수진아, 무슨... 입 닥쳐. 설명은 나중에 하고 일단 이거 봐. 아내가 핸드폰을 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카카오톡 대화가 떠 있었습니다. 정미라와 제 대화였습니다. 어떻게 구했는지 알아? 정미라 씨가 직접 보내줬어. 아주 친절하게도 모든 증거를 다 보내줬더라고. 아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어? 그게 끝이야? 1년 넘게 바람 피우고 잘못했어로 끝? 정말 미안해. 변명의 여지가 없어. 그래, 변명의 여지 없지. 근데 1명도 아니고 2명. 당신 정말 대단하다. 아내가 비웃었습니다. 수진아, 제발, 제발, 제발 뭐? 용서해달라고? 덮어달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뭘 원하는 건데?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딸 지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 지은아, 방에 들어가 있어. 아빠, 무슨 일이야? 지은이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딸의 눈을 볼 수 없었습니다. 지은아, 들어가. 엄마, 아빠 얘기 중이야. 아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눈치를 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때문에 애가 뭘 보고 배우겠어? 아빠가 바람 피우는 거 배우겠지. 수진아, 제발. 지은이 앞에서는 뭐? 착한 아빠 코스프레 해달라고? 이미 늦었어. 아내가 일어났습니다. 난 이혼할 거야. 변호사 알아봤어. 수진아, 소용없어. 이미 결정했어. 당신이랑은 하루도 더 못 살아. 아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아니, 쫓겨났습니다. 아내가 짐을 싸서 현관에 내놨고 저는 그걸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은이는 방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아빠야. 문 좀 열어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빠 가. 보기 싫어.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모텔에 짐을 풀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직장, 가정, 딸. 모두 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소영이었습니다. 재훈 씨, 괜찮으세요? 회사 소식 들었어요. 소영 씨,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정말 미안해요. 아니에요. 소영 씨 잘못 아니에요. 다 제 잘못이에요. 재훈 씨, 저 회사 그만둘게요. 이러다간 재훈 씨만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안 돼요. 소영 씨는 아들 키워야죠. 괜찮아요. 다른 일 찾을게요. 재훈 씨, 정말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소영 씨,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천장을 봤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사표를 냈습니다. 15년 다닌 회사를 그렇게 떠났습니다. 마지막 날 부장님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재훈 씨, 미안해. 어쩔 수 없었어. 괜찮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니까요. 새 출발 잘해. 힘내.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미라는 마지막 날까지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회사를 그만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알게 됐고 이혼 얘기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한소영은 이미 일주일 전에 퇴사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연락처도 바꿨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아내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 양육권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저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니까요. 딸 지은이는 끝까지 저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아빠 얼굴 보기 싫어요. 아내를 통해 전해 들은 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45살 무직 이혼남.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나이도 많고 경력 단절도 있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가끔 정미라 생각이 납니다. 그녀는 잘 지내고 있을까요? 남편과 이혼했을까요? 아들은 괜찮을까요? 모두 저 때문에 망가진 사람들입니다. 한소영 생각은 더 자주 납니다.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손길, 그녀의 목소리. 재훈 씨,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를 찾을 수 없습니다. 번호도 바뀌었고 연락할 방법도 없습니다. 어느 날 마트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예전에 일하던 곳이었습니다. 들어가 볼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냥 멀리서 바라만 봤습니다.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손님들이 쇼핑을 하고 모든 게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곳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서 소주를 샀습니다. 혼자 마시는 술은 쓰디쓸 것입니다. 창문을 열고 밤바람을 맞았습니다. 11월의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건배했습니다. 이재훈, 넌 정말 최악의 인간이야.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소주는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쓰고 쓰디쓴 맛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딸한테서 온 문자는 없었습니다. 아내한테서 온 연락도 없었습니다. 연락처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미라 번호는 삭제했고 한소영 번호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정미라를 처음 만났을 때로 돌아간다면? 한소영이 입사했을 때로 돌아간다면? 저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못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외로움을 핑계로 욕망을 정당화했던 비겁한 사람. 소주병이 비었습니다. 저는 다시 편의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소주 한 병을 더 샀습니다. 편의점 알바생이 저를 봤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르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이제 어르신이 됐습니다. 45살 어르신. 네, 괜찮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와 다시 소주를 마셨습니다. 이번엔 창문을 닫았습니다. 밖에 행복한 사람들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 혼자일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대가였습니다. 두 여자를 탐했던 대가, 가정을 버렸던 대가, 욕망에 충실했던 대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내 수진이, 정미라, 한소영. 모두 저를 떠난 여자들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먼저 버린 여자들이었습니다. 미안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사과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혼자 밤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욕망과 후회 사이에서 모든 것을 잃은 한 남자의 이야기.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에 있다면 부디 멈추시길 바랍니다. 달콤한 유혹 뒤에는 반드시 쓰디쓴 대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처럼 모든 것을 잃기 전에 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